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랄프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로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간 매점에서는 평범한 피자 배달원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훗날 영화 소우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피자 바머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2003년 8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작은 마을 2시 30분경 한 남자가 목에 무거운 무언가를 차고 지팡이를 짚은 채 PNC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은행원에게 다짜고짜 종이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하다. 지금 당장 금고로 이동해서 25만 달러를 넘겨라. 난 시간이 없다. 폭탄이 15분 안에 폭발할 것이며 그 시간 내에 25만 달러를 넘겨야 한다. 고 써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 시간 안에 25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넘길 수 없었고 일단 은행 강도에게 8,702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가방을 받은 은행 강도는 차를 몰고 은행을 떠났습니다. 직원은 곧장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은 강도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경찰은 강도를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강도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갑자기 은행 강도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강도의 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자신은 평범한 피자 배달부일 뿐이다. 피자 배달을 갔는데 갑자기 흑인 3명이 달려들어 목에 폭탄을 채웠다. 그들은 메모지를 주면서 은행을 털지 않으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목에 있는 시한폭탄을 풀 열쇠 좀 찾아달라. 난 강도가 아니라 인질이다. 폭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경찰은 화들짝 놀라며 남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자를 길에 앉혀둔 채 폭발물 처리반을 부릅니다. 남자는 곧 폭탄이 터진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25분이 지날 무렵 남자의 목에 채워진 폭탄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보음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폭탄 처리반이 도착하기 3분 전인 3시 18분 결국 폭탄은 터지고 맙니다. 남자는 가슴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은 폭탄에 의해 살해당한 남성의 신원과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사망자는 46세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같은 가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성실한 종업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웰스의 차를 수색합니다. 차량에는 웰스가 은행 강도를 할 때 짚고 있었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정밀하게 개조된 샷건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범인이 웰스에게 준 범행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지시서에는 웰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지금 행동해라. 나중에 생각해라. 지속적으로 감시받을 것이며 구조 연락을 시도하면 폭탄이 폭발해 죽을 것이다. 안내문에는 PNC 은행에 조용히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25만 달러를 요구하는 종이를 보여주고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지팡이 산탄총을 사용하여 위협하라는 지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범행이 끝나면 지시서에 나와 있는 장소에 열쇠를 구하면 폭탄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엔 웰스가 지시서에 적힌 경로대로 이동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적혀있는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했어도 웰스는 폭탄에 의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웰스를 사망케 한 폭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사제폭탄으로 밝혀졌습니다. 수갑과 같은 형태로 채워지는 강철고리를 장착해 목에 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달린 금속 상자에는 6인치 파이프 폭탄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부에는 2개의 주방용 아날로그 시계와 1개의 디지털 시계로 이루어진 시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범인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웰스가 일하던 피자집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2가지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 당시 웰스가 입고 있던 옷이 피자 배달을 갈 때 입은 옷과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웰스는 티셔츠 2개를 입고 있었어요. 안쪽의 티셔츠는 그의 것이 맞았지만 위의 티셔츠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의 티셔츠는 게스 로고가 크게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웰스에게 폭탄을 부착하고 입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피자 배달 주문자의 주소였습니다. 주문서에 기록된 주소를 추적해보니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TV 방송 중계탑이었습니다. 중계탑 주변을 수색한 결과 웰스의 족적과 타이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웰스가 사망하고 사흘 뒤인 2003년 8월 31일 같은 피자 가게의 동료 배달기사 로버트 피네티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죽음과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경찰은 한 달 후인 2003년 9월 20일 결정적인 제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기 저희 집 차고 냉동고 안에 제임스 로든의 시신이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TV 중계탑 근처에 살고 있는 빌 로스틴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전화가 온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로스틴에게 제임스 로든의 죽음에 관해 묻자 그는 마저리 딜 암스트롱이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저리는 10년 동안 제임스와 연인관계로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었고 마저리가 남자친구 제임스를 산탄총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저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로스틴에게 찾아와 제임스의 시신을 그의 냉동고에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로스틴과 마저리는 전 애인 관계였어요. 로스틴은 마저리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녀를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저리는 로스틴에게 살해 장소를 청소하게 시켰고 그 대가로 $2,000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현장을 수사하던 중 집주인인 로스틴이 써놓은 유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로스틴의 유서에는 웰스의 폭탄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연관 없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로스틴과 폭탄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스틴이 과거 로봇 공학 교사로 일한 경력과 전기 기술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 밖에도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요. 로스틴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날려버린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집값은 바로 $25만. 웰스가 목에 폭탄을 달고 범인의 지시에 따라 $25만 강도짓을 벌이다 살해당했는데 이 죽음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내놓은 집값이 $25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로스틴을 브라이언 웰스 사망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냉동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제임스 로든 사건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2005년 4월 제임스 로든 살해 혐의를 받게 된 마저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렸었고 주변 남자들이 의문스러운 사건으로 휘말리거나 죽음을 당한 일들도 있었기에 이번 사건엔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로스틴과 마저리는 제임스 로든 살해를 놓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로스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저리가 그녀의 집에서 제임스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로 법정에 선 마저리는 본인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로스틴은 거짓말쟁이라며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합니다. 마저리는 로스틴이 브라이언 웰스 폭탄 사건의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저리는 목걸이 시한폭탄에 사용된 주방 타이머를 자신이 직접 로스틴에게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마저리는 자신의 폭로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경찰들만 아는 폭탄에 사용된 재료에 관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마저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인물 2명을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 강간범 플로이드 스톡턴이었습니다. 로스틴은 도주 중인 스톡턴을 2년간 은닉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스톡턴이 폭탄 사건 이후 갑자기 로스틴 집을 떠난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켄 반스라는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마저리는 반스가 자신의 낚시 친구고 이 모든 사건을 누구보다 잘한다며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녀의 폭로로 2명의 새로운 용의자 반스와 스톡턴이 공범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갈 때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의 유력한 주범으로 추정되는 로스틴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암으로 사망해버린 거예요. 경찰이 로스틴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찾아가 사건의 비밀을 밝혀달라는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로스틴은 죽을 때까지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이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한 나머지 용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살해당한 피해자 브라이언 웰스 또한 공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추정 경위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로스틴, 마저리, 제임스, 웰스, 반스, 스톡턴이 모여 은행 강도 역할을 정했습니다. 다음날 로스틴과 마저리, 반스는 공중전화를 통해 인질 역할을 맡은 웰스에게 배달 주문을 넣었습니다. 로스틴 집 주변 중계탑 앞에서 만난 4사람은 로스틴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로스틴의 집으로 모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운전을 맡은 제임스 로든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반스는 제임스의 여자친구인 마저리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마저리는 감기로 제임스가 빠졌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는 거짓말이었고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마저리가 범행을 반대하는 제임스를 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후 폭탄 설치 역할을 맡은 스톡턴은 웰스의 목에 폭탄을 채웠는데요. 그런데 채우는 과정에서 웰스가 겁을 먹고 반항하자 로스틴은 총을 천장에 쏘며 협박해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마저리는 티셔츠와 범행 지시문을 웰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혹여 경찰에게 잡히면 흑인들이 시켰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반스, 스톡턴, 마저리는 자신들과 살인 계획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저리는 웰스가 로스틴을 죽인 것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에서의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웰스가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존한 용의자들은 살인죄로 최대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용의자들이 공소시효 없는 살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웰스를 곤봉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마저리는 유죄를 인정하고 제임스를 죽인 것에 대해 3급 살인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녀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것이 인정되면서 단기 7년, 장기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말 캔반스는 은행강도 방조 선동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2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캔반스와 마저리는 지병으로 인해 모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피자바머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브라이언 웰스 씨가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용의자들의 의견으로 그가 공범이라고 추정한 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의 피자 배달원 동료도 며칠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점이 너무 수상하고요. 기계를 산 사람에게 설치하여 무언가 하라고 지시한 상황이 너무도 잔인한데요. 이는 소우 모티브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